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유럽 황금의 시대 르네상스, 보통 유럽의 전성기를 르네상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 다비드상, 다빈치의 모나리자, 라파엘의 성모자 등등 예술의 전성기를 많이 떠올리죠. 인본주의, 이성의 시대, 문예의 부흥, 그리고 이 시대가 대항해 시대였죠. 유럽의 전성기,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절대 꼭 그렇지만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광란의 시대, 그들만의 르네상스.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바모스. 자, 우리 르네상스 하면 인본주의, 그리스 고전의 부활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뭘까 했더니 휴머니즘이 인본주의라고 나와요. 인간 중심의 그 사고, 이성이죠. 근데 아닙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서적이 있죠.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에요. 물론 이 책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의 그 군주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후대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 되었죠. 핵심 내용이 이래요. 로마인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그 나라를 파괴하라. 괴뢰 정권을 세워라. 사자처럼 두렵고 여우처럼 교활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악마의 계시 아니에요. 제국주의 가치관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도 파시스트 독재의 성경이라고도 오해를 또 사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죠. 특히나 파시스트 또 대표적인 독재자였죠. 무솔리니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자, 이 책의 후대에 많은 영향, 그 독재자 파시스트 전체주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 처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까를로스 5세였습니다. 까를로스 5세 하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강신도적인 그런 카톨릭 국왕으로 평가를 받죠. 스페인의 국왕이면서 유럽의 왕이기도 하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까를로스 5세와 당시에 프랑스, 변방국가 헨리 8세 영국과 교황청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교황청에서 또 중재도 해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카톨릭 국가의 황제니까 교황청과 스페인 또 신성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교황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면서 결정적으로 분노한 까를로스 5세가 카톨릭 왕이 교황청 로마를 습격합니다. 1527년도인데 9개월 동안 로마를 공격하고 약탈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당시 전쟁은 거의 다 용병을 써요. 루터파 란츠크네 히트 용병을 써서 무려 45,000명의 로마인들을 죽였습니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살해를 했죠. 이 로마는 당시에 생지옥이었습니다. 근데 까를로스 5세가 이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철수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용병들은 이미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탈을 하고 잿더미를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철수를 했어요. 그때 클레멘스 7세의 교황이었거든요. 로마 약탈을 계기로 교황권이 많이 약화가 됐고요. 다른 유럽 지역에서 어쨌든 루터파의 용병을 썼으니까 신교도에 대한 불만,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신구교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 사건이었죠. 클레멘스 7세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로마를 또 재건하려고 그린 벽화 중에 하나가 바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약탈한 것들 다 지옥 가라는 건가요? 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대항해 시대를 연 그 콜럼버스,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하죠. 이사벨 여왕의 또 지원 덕분에 유럽의 그 전성기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자, 그렇긴 하죠. 하지만 대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의 원주민들에게서는 대재앙의 시대였죠. 스페인은 아즈텍 잉카 문명을 말살했습니다. 남미, 브라질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그 영토를 식민지화 시켰고요.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식민지로 삼았고,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 뒤로 야금야금 아메리카 대륙을 약탈하고 그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노예들이 생겨났죠.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 노예가 부족하자 아프리카에
들을 잡아다가 대거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시켰죠. 근데 보세요. 당시 그걸 재현한 화면이거든요. 당시 아프리카 노예가 이렇게 탔어요. 똥 오줌 못 싸고 그냥 가는 겁니다. 먹을 것도 안 줘요. 여기서 살아남은 노예가 거의 없었어요. 일부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죽거나 그 인간의 최소한의 그 존엄성을 말살한 행위잖아요. 자살한 노예들도 상당히 많았대요. 같은 인간을 짐승 취급했던 게 이 유럽인이었던 거죠. 남미 땅을 지배했던 섬의 총독 스페인 사람이죠. 이런 말을 했대요. 신도 그런 못생기고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을 것이다. 그들이 죽은 것은 신의 뜻이다. 무서운 인종차별은 이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르네상스 하면 과학혁명의 시대였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요. 과연 그랬냐? 최악의 전염병 시대였어요. 대표적인 전염병이죠. 흑사병의 원인조차 사람들이 몰라서 쥐 잡고 손만 제대로 씻으면 되는데 그 상식조차 몰라서 그 상식은 19세기에나 밝혀졌죠. 엄청나게 많은 유럽인들이 흑사병 공포 때문에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흑사병 하면 보통 중세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8세기 중세에 잠깐 그 흑사병이 유행한 뒤로요. 거의 600년 동안 흑사병이 거의 없었어요. 중세 말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중심기에 엄청 기승을 부립니다. 중세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중세인들이 미개해서 암흑시대를 불리잖아요. 중세 때 오히려 많이 잘 씻었다고 해요. 르네상스 때 사람들 오히려 그 위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이유가 손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주 씻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흑사병 예방이 된다는 것조차 사람들이 몰랐어요. 유대인 혐오가 그때 있었던 거죠. 중세 때는 왜 흑사병이 별로 없었냐 하면요. 마을 단위로 인구 밀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전염병 확산이 될 우려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위생 상태도 양호했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때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급격한 도시와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도시에서. 근데 그 도시에서 그 인구를 감당할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배수 처리가 그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똥 오줌을 길거리에 막 버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과학혁명의 시대 아니 얼마나 미개했으면 손발 잘 씻고 쥐 잡으면 해결된다는 상식조차 몰랐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19세기에나 원인이 밝혀졌던 거죠. 유럽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인가가 죽었어요. 근데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는 더 심했죠. 인디오들을 학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학살해서 죽인 것보다 전염병으로 더 많이 죽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워낙 더러운 데서 살다 보니까요. 전염병을 많이 걸리잖아요. 면역도 많이 생겼어요. 유럽 사람들이 달고 온 그 천연두 때문에 많은 남미의 그 원주민들이 죽은 겁니다. 천연두로 전세 인구의 5분의 1이나 죽은 거예요. 그 뒤로 홍역, 볼거리, 장태 많은 전염병을 남미 땅에 전염병까지 수출했던 거죠. 이 전쟁 따지면요. 생화학전이에요. 생화학 바로 유럽인들의 그 바이러스입니다. 혁명적인 시대였죠. 종교개혁하면 보통은 부패한 카톨릭을 청산하고 새로운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면죄부 사건으로 유명하죠. 그때만 해도 그 성직자 그 관직이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 권력이잖아요. 이 자리까지 돈으로 한 거죠. 카톨릭 부패의 그 상징이 바로 레오 10세로 대변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치도 심했다고 하죠. 근데 의외의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술가와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피렌체 다음 트렌드 로마로 바뀌잖아요. 로마를 유럽에서 가장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만든 게 레오 10세의 또 공헌이기도 해요. 사치 낭비벽도 있었지만요. 면죄부 판 돈, 그 많은 수익을 가지고 베풀기도 또 많이 했어요. 노인, 병실 환자들, 그 퇴학 군인들, 순례자들, 추방당한 많은 사람들, 장애인, 빈민들, 그 소외계층을 후원했는데 엄청난 그 액수였다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저는 평소에 있었는데 왜 종교개혁의 나라는 대다수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중심인 나라는 왜 북유럽일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남부지방의 그 이탈리아, 스페인은 카톨릭이고 왜 북쪽은 종교개혁의 발상지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전쟁도 사소한 일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이 음식이 큰 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이에요. 종교가 집에 있었을 때 그 사순절이면요, 부활절 전인데 고기를 못 먹어요, 90일 동안. 근데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에서 나온 우유 관련된 그 유제품조차 그 못 먹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교황청에서. 북유럽 사람들은요, 버터를 주재료로 요리를 하거든요. 식용유로 버터를 진짜 많이 써요. 빵에만 발라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금지시키니까 뭘로 먹어요? 버터를 진짜 좋아해요. 게르만족 출신의 그 나라들이. 특히나 독일 쪽이 그랬어요. 근데 버터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 독일의 제후들은 버터를 먹으려고 교황청에게 그 면제부를 사하면 됐거든요. 버터머니를 교황청은 계속 납부했던 거죠. 그래서 점차 독일 그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더 불만이 진짜 심했고요. 버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버터를 이제 먹으려고 돈을 내는데, 이게 알고 보면 좀 짜증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내야 되니까. 남부지방은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따뜻한 지방. 왜냐면 올리브유가 있거든요. 동물 그 버터 요리 못하면 올리브유로 요리하면 되니까 별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못 먹은 북유럽 쪽에서 그 분노가 극에 달았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독일 제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은 엉터리 금식을 요구한다. 성직자들이 버터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면제부를 판매하는 게 가장 악질적이라고 편지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 버터 머니는 근데 의외로 좀 좋은데 좀 많이 썼어요. 공익 사업에. 십자군의 군자금에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교황청 재건, 성베드로 성당이죠. 그 재건 사업에 많이 쓰였습니다. 버터 커미션이죠. 예술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그 많은 미술품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벽화, 조각들, 그 화려한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만약에 버터머니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제 앞으로 미켈란젤로 벽화 보면 버터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약간 좀 불편한 진실이죠. 미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네요, 버터머니가.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그게 엄청 불만이었어요. 로마 약탈을 할 때도 용병들이 루터파 용병들이었죠. 마틴 루터가 그 좋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부패한 교황청 그 고발한 사건이죠.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고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도메니코회, 요한, 테첼의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교황청 더불어서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게 바로 루터파 개신교였죠. 이때 당연히 독일의 그 권력자들, 제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버터머니 계속 냈던 그 제후들, 가난한 농부들, 이전까지 계속 성직자들, 권력자들에게 약탈당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마틴 루터를 지지했었어요. 특히나 가난한 농부들이 마틴 루터는 만민평등을 외치는 아주 구세주로 봤던 거예요. 자, 이때 마틴 루터의 그 사상과 더불어서 독일 농민 전쟁이라고, 밀란이라고도 불러요. 봉건 영주, 독일의 제후 성직자의 수탈에 분노한 사건이에요. 근데 의외로 반전이에요. 마틴 루터는 가난한 농민의 삶에 무관심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련 권력과 결탁을 한 거예요. 독일 제후의 그 많은 부자들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를 지지했던 농민들에게 저 미친 개들을 모두 죽여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봉건 영주들이 용병을 고용해서 농민들을 학살을 해서 그 밀란을 저지했었던 게 그 사건의 종결입니다. 어두운 면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유대인 혐오주의자였어요. 순수한 종교개혁이었냐, 이거는 되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마틴 루터는 그나마 미술을 그렇게까지 반대를 안 했거든요. 이 초상화 같은 경우 이 친구 지인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그 종교개혁 지지자의 초상화예요. 그런데 칼뱅파는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파는 아닐 수도 있죠. 성상 파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네덜란드, 자, 여기가 네이메헨인데요. 보세요, 얼굴 다 잘린 거 보세요. 성상 파괴를 했었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성상 파괴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거고요. 그 카톨릭은 성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죠. 카톨릭의 그 많은 성상들, 특히나 이 당시에 성마리아를 많이 파괴했대요. 스위스 1514년에 성상 파괴 운동을 그린 장면이고요. 프랑스 라로쉘이라는
로마라는 지방에 이 조각 미술품이 약탈당하고 파괴돼 있었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술품이거든요. 이거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요. 역사적인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우상 숭배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건 공격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종교와 우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성인 조각, 성마리아 조각 금지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그냥 미술로 보면 안 되나? 이거를 파괴했습니다. 북유럽 쪽에서. 그리고 로마 약탈이 없었으면요, 지금 교황청 뿐만 아니라 성베드로 성당은 더 화려하고 볼 게 훨씬 많았었겠죠. 그러니까 미술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술은 무슨 죄니? 유럽 르네상스 시대는요, 혼란했던 시대예요. 자, 동쪽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서구 유럽을 압박하고 바르바르 해적 계속 창궐해가지고 해적질하고 종교력이 있었고, 카톨릭 개신교 간에 전쟁이 있었고요. 이 사람 다 학살하고요. 전염병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대가 르네상스예요. 사회 혼란이 있으면요,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거든요. 공공의 적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게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하면요, 중세의 그 암흑기 시대의 잔재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중세 때 거의 없었습니다. 한창 흑사병이 유행했던 르네상스 초창기 때 15세기 초부터 이제 마녀 사냥이 이제 점점 있었거든요. 그러다 1484년도 공식적으로 이노센트 교황이 마녀 사냥을 종교 재판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1700년까지 전 유럽에 퍼져서 억울하게 많은 여인들이 화형으로 희생됐던 거죠. 마녀 사냥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르네상스 때였습니다. 이성? 아니죠. 광기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시대였습니다. 12,000여 명이 마녀로 화형당했던 거죠. 르네상스가 주로 예술을 통해서 일부만 접하다 보니까 유럽의 전성시대였지, 아주 좋았던 시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요, 그 르네상스는 그들만의 르네상스, 그 권력자들, 일부 예술인들, 예술을 지어냈던 사람들만의 르네상스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르네상스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미술도 볼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파괴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인간은 모든 인류애가 아니라 일부 서구 유럽, 그 중에서도 일부 권력자들만 인간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나머지 인종, 제3세계의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 짐승으로 생각했던 게 르네상스였습니다. 무선시대였던 거죠.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너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오늘은 르네상스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불편한 르네상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들만의 르네상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빨리.